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박형 교장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다사리 인문학. 오늘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목은 다산 정약용의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국정 지표가 여기에도 있지만 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정 지표로 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의로운 나라다. 또 어떤 학생들은 조금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살펴보려면 정의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원에 그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라는 그 물건이 담겨 있고 여기는 이제 이익과 손해라는 물건이 담겨 있는데 옳은 그 행동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익을 봐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손해를 봐야지 되겠죠. 또 이것이 균형이 돼야지만 아마 정의롭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산 정약용은 정의를 무엇으로 받고 또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12의 저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산 정약용 그 선생은 그 그 누명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1800년인가 그 18년 동안 전라남도 그 강진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됐죠. 18년 동안. 그때 그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묶어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중에서 12이해의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12이해의 저울.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시자가 이제 요게 오를 시자, 그를 비자, 이익 때는 이익, 또 손해할 때 해자. 이게 형자가 이제 저울 형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보내준 편지는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시비의 저울이요.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요. 다른 하나는 이익과 손해, 이해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종류의 큰 등급이 생기는 것이다. 옳은 것을 지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런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낮은 등급은 그런 것을 쫓아 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좀 생략할게요. 시간상. 그렇다면 이 그 네 종류의 등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종류의 등급 중에서 두 가지는 정의를 말하고 두 가지는 불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 두 가지 등급은 그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는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의로운 것을 어떻게 뭐와 뭐로 생각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옳은 행동을 하면 이익을 얻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첫 번째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사회란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고 그른 것을 쫓아서 해를 받는 사회다. 반대로 요 옳은 것을 지켰는데 손해를 본 거,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을 쫓았는데 이익을 얻는 것,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 그런 것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 이렇게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산 정약용이 여기서 말했던 그 저울은 아마 이런 막대 저울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조선시대는 이런 저울을 사용했으니까요. 이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 고리에다가 이 물건을, 무게를 잴 물건을 매달고 요 추를 움직여서 수평이 될 때까지 이 추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수평이 되는 지점에 여기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이 이제 이 물건의 무게를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정의 그러면 이제 저울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서양에서도 이 정의하고 저울을 연관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정의의 여신이 이제 디케인데 그 디케의 그 여신상을 보면 이렇게 저울이 있어요. 저울 있죠. 예. 아까 이제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에서 12의 저울 글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천하에는 두 가지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12의 저울이요, 하나는 2의 저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의 저울, 즉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저울, 이걸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했고, 즉 y축으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익과 손해의 저울은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가로축으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울엔 막대 저울에는 눈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는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게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지켰는데 손해를 보는 것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쫓았는데 이익을 보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쫓았는데 손해를 보는 것은 네 번째라고 이렇게 아까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까 정의사회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정의와 불의 정의를 내릴 때 옳은 것을 지키면 이익을 보는 것과 그런 것을 쫓으면 손해를 입는 거, 이게 정의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요 파란 X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불의는 옳은 것을 쫓았는데 손해를 보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행동을 했는데 이익을 보는, 요것은 의롭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 빨간 축은 요것은 이제 불의 사회를 말하는 거죠. 즉 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정의 그래프인데, 방정식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이 방정식을 배웠을 테니까 요걸 읽어봐도 아마 이해가 갈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정의사회, 이 불의사회를 정의사회를 만들려면 요 억울한 피해자, 즉 옳은 것을 지켰는데 손해를 본 사람들은 억울한 피해자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옮기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익을 본 사람들은 위선적 가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를 이렇게 누명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위선적 가해자에게 벌을 주도록 하는 게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을 쓰는 저술 활동이나 또 관직 활동이나 또 문학 활동을 통해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그 다산정약용의 저술 활동으로 이제 목민심서를 볼 수 있는데, 다산정약용이 지은 책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목민심서, 또 흥음신서, 또 뭐 경서유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목민심서와 흥음신서라는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다산정약용이 어떻게 하면 정의사회를 실현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전 6조에는 뭐 이호 예병 형공그랍니다. 그 조선시대 그 부서에. 그래서 그 형은 이제 그 법률을 집행하는 건데,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의 집행이 그 잘 돼야지만 된다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공정한 집행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6가지 지침을 이렇게 그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1조, 2조, 또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조에서는 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억울한 피해자의 누명을 그 벗겨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죄를 짓지 않는데도 그 판사나 검사가, 즉 관리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죄를 안 졌는데도. 그래서 원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1조하고 2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하고 4조에서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가급적이면 그 고문과 같은 형벌은 쓰지 말아야 된다. 또 그 죄를 지어서 그 옥살이를 하는데, 옥살이를 할 때도 이렇게 그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편히 살면서 잠잘면서 옥살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죄수의 인권까지도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조하고 6조는 요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요 1, 2조하고는 반대예요. 여기는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고 세도를 부리는 자, 또 귀족이나 임금, 측근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위선적인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서, 진실을 밝혀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의사회가 실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흥음신서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흥음신서는 살인사건 수사 판례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살인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해서 억울함을, 누명을 풀어줬고, 또 그 이 범인을, 그 진범을 어떻게 잘 이렇게 그 밝혀냈는지, 그런 그 수사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그 정확하게 법률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례를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줄 것인데요. 하나는 모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죽었습니다. 근데 모갑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모갑이라는 사람을 한복녀는 사람이 뒤에서 그 밀어가지고 앞으로 넘어졌죠. 그렇게 하고 또 김태명이라는 사람이 또 그 넘어진 사람은 무릎을 떠같이 이 그 집 밟았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누가 죽였는지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한복년이 죽였다, 이렇게 있지 증언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복년이 이제 이렇게 그 살인자로 물려서 옥살이를 갖다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 사건을 보면서 다산 정약용이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 다시 있지,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시 끌어내서 부검을 이렇게 했어요. 해부를 해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더니 이 그 뭐야,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그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 뭐 해부를 하거나 부검을 하거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과감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그 멍이 가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있지 그 수사를 해서 이 한복년이 그 뭐야 죽이지 않고 김태형이라는 명이라는 사람이 죽인 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복년이 죽였다고 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태명은 마을 유지였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복년은 그저 평범한 농민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노비들이 자기의 그 주인이니까 전부 다 한복년이 죽였다고 그러고 저기 그렇게 그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을 했는데 이것을 그 밝혀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그 한복년에 대한 석방하고 그다음에 있지 그 물건을 그 불태우라고 문서를 한복년에 대한 문서를 불태우라고 그러고 그 이 김태명은 체포해서 중형을 이렇게 내리게 했죠. 이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박조희라는 그 새댁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는데 그 남편이 그 이 박조희가 그 자기 사촌과 불륜을 저질렀고 간통을 했고 그것이 걸릴까 두려워서 자살을 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고를 했지만 그 수사를 그 이렇게 이것도 이상해서 수사를 갖다가 했더니 결국은 박조희는 자살한 게 아니라 그 이 사촌 그 시동생인 그 조광진에게 타살을 당한 거였어요. 그렇게 그 박조희를 죽이는데 그 공범이 또 있었는데 그 공범은 바로 그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그 시어머니와 또 그 사촌 조광진은 숙모와 조카 사이죠. 그런데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이제 뒷산에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누가 봤느냐면 박조희가 본 거예요. 그렇게 또 그 정을 통하는 장면도 또 이렇게 그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그 결국 그 시어머니와 그 또 불륜을 저질렀던 그 사촌 시동생은 이 같이 그 공범으로 해서 이 박주희를 그 죽여버린 거죠. 그래놓고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박주희를 그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 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그러한 그 죄를 짓고도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익을 보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렇게 그 밝혀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이제 뭐 목민심서와 또 흠음심서를 통해서 이 다산 정약용이 정의사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술 활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관직 활동을 하면서 정의사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정약용의 그 자찬 묘지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이 묘지명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묘에다가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에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서 새겨놓는 것을 묘지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묘지명은 보통 다른 사람이 이제 써주는데
자천묘지명은 그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그 묘에 있는 그 비석의 세계에 그런 그 글을 자신이 미리 써놓는 거예요. 일종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 요걸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관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였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자서전이니까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다산 정약용이 그 정의사의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그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천주교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충남에 말단 그 역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기차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무슨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운송 수단이 말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운송 수단이 그래서 그 말을 기르고 관리들이 출장을 가거나 또 뭐 무슨 무슨 연락할 때 그 서신을 무슨 연락을 할 때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그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단 그 역장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좌천을 당해서 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제 뭐 그 다른 그 신하들의 그 탄핵을 받고 상소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치긴 했지만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가 그 이 충청남도 관찰사, 즉 그 충청남 도지사를 말하는데 관찰사에게 미리 그 밀지를 내린 거예요. 그 다산 정약용이 그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걸 좀 꾸며가지고 그래서 공적조서를 좀 올려보내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약용을 다시 그 불러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런 공적조서를 만들려고 하니 다산 정약용한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산 정약용이 거부를 한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 일찍이 계책을 내거나 세운 적도 없는데 지금 버젓이 그를 잡은 이를 과장하여 임금의 은혜를 요구하겠습니까? 죽어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주상의 뜻을 따름으로써 나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진짜 청렴한 거죠. 자기가 그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공적 조서를 꾸며서 자기가 그 중앙 관리로 중앙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그 청렴하다 이렇게 그 단순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그 거짓 조서를 꾸미라는 것은 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 거죠. 그 의로움을 지킨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정조가 기분은 나빴겠지만 그 다산 정약용을 그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익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정의관이 이렇게 개입된 거죠. 두 번째는 이 다산 정약용이 이제 암행어사로 활동했다는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로도 또 드라마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산 정약용이 그 경기도의 암행어사로 갔었을 때 그때 경기도의 관찰사가 그 서영보라는 사람이었어요. 관찰사 그러면 도지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 경기도 도지사였던 그 서영보와 그 측근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백성들로부터 그 수탈해서 많은 재산을 얻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부정부패를 이 다산 정약용은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고 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보고서를
고지고대로 보고서를 써서 그 정부에 올려서 이 서영부는 탄핵을 받게 되지만, 이 서영부는 워낙 그 가문이 좋고 또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또 복직이 돼서 장관이 되고 또 판사가 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서영부가 앙심을 품게 되죠. 그 다산 정약용에게. 그래서 그 1800년에 이 강진으로 유배갈 때 이 서영부가 탄핵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악연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다산 정약용이 곡산의 이제 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그 다산 정약용의 전임자였던 곡산 부사가 탕만오리였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이렇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피해를 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주민들이 못 살겠는 거예요. 고을의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주동자로 해서 1000명이 그 관청에 찾아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법적으로 이제 보장이 돼 있고 또 큰일은 아니었고, 자기 권리를 갖다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이거는 역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동자인 이계심이 그 정약용에게 자수를 해왔어요. 그러면 저 정약용은 마땅히 이 죄수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다가 압송해서 보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단 말이죠. 왜냐,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한 사람이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백성들의 그러한 그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인데 상을 못 줄 망정 어떻게 그 죄인으로다가 죽음에 몰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이것도 나중에 큰 꼬투리가 돼서 이렇게 불행한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곡산부사에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그 정사를 둘러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전, 하급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마을에 거기에 뭐 이제 어떤 여기 광교 이동에 뭐 이렇게 호수가 이제 뭐 150호가 되는데, 그런데 그 호수를 뭐 200호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세금을 받을 때는 150건만 이렇게 올려보내고 50건은 지네들이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 호수를 센 거예요. 직접 세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세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부패한 아전을 파면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고을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세금을 이렇게 쌀로도 했지만 또 포목으로 옷감으로다가 세금을 이렇게 걷는데, 그 옷감의 길이를 이렇게 자루다가 재야 되는데 그 자를 조작을 해서 옷감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규정보다. 그러니까 이 다산 정약용이 표준자를 만들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여서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조 참의로서 그러니까 아까 한복령 사건이라든가 박조희 자살 사건이라든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듯이 그 수사를 정확히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수사관이었고 검사의 역할을 한 거죠. 검사의 역할을. 형조 참의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 정도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 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사건을 수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권력과
세조를 가지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했던, 그래서 정의로운 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문학 활동.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를 좀 많이 줬어요. 시를 져서 그 다산시선이라고 이제 시집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 시 중에서 이제 여름날 술을 마시며라는 시가 있는데 엄청 긴 시입니다. 이 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빈부격차가 없는 공평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 한 그 부잣집 영감이 땅을 갖다가 이제 뭐 그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지 이제 10명이에요. 그러면 다 10평씩 그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은 백성의 아버지라면 부모라면서요. 그러면 저 임금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내주는 것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엄청 많이 이렇게 그 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평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놀면서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는 뭐 땅 없는 사람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 다 뺏기고 맨날 그 배고파서 어렵게 사는 그런 세상이 무슨 정의로운 세상이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면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양반 사대부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그 다음에 부역도 면제받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평민들이나 그런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고 또 부역도 이렇게 그 가야 되는 그런 잘못된 거꾸로 된 세상이 불의의 그 세상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군대에 가는 의무도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다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그 남자를 16세부터 57세까지, 60세까지의 남자들만 이제 군대 의무가 있고, 군대를 안 가면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군포인데, 그런데 그냥 관리들이 태아도 그 16살도 안 됐는데 갓 태어난 어린 거 또는 뭐 죽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그 습절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을 그 비판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또 관리들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그 입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 굶는 백성들을 위해서 빌려줘야 되는 그 쌀을 억지로 빌려주는 겁니다. 억지로 그 한감을 빌려주는데 그 안에는 뭐 모래도 있고 쭉쟁이도 있고 한 그 한가마를 주고 봄에 가을에 두 가마, 아주 그 이 튼실한 그 벼 두 가마를 갖다 받는 겁니다. 높은 이자로. 그래가지고 그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고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껐듯하면 그런 세금 안 내면 저기 그 뭐야 데려다가 그 매질이나 하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부정,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제 그 양반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과거를 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1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뽑는 건 33명을 뽑는데 관리를. 그러면 그게 그 다 15만 명이 한 군데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이제 그 세 단계를 거쳐요. 지방 시험이.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붙으면 초시, 두 번째 시험을 붙으면 저 생원이 되는 거고, 또 생원시를 붙어야지만 또 그 세 번째 진사시를 보고,
진사시에 합격해야지만 이제 서울 와서 이제 대과를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급제를 해서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엉망인 거예요. 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그냥 뭐 이렇게 그 서로 컨닝은 저기고, 여기 집단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대신 막 그 시험 답안지를 작성을 막 해줍니다. 뭐 이게 묻기도 하고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 놓고 답안지를 냈죠? 그러면 그 답안지도 제대로 이렇게 채점을 하면 되는데 합격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다 보지도 않아요. 그 많은 답안지를 누가 봐요? 그러니까 그 이 합격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무슨 공정한 세상이냐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차별이 심했죠. 그 높은 신분에 나이가 적지만 낮은 신분에 어른이 이렇게 굽실돼야 되고, 또 지방차별, 그 서북지방 그 홍경래난이 그래서 일어났는데 차별이 심했죠. 또 적소차별, 적자와 서자의 차별. 요즘에는 뭐 차별금지법도 생겨서 이런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또 못을 열심히 닦아서 과거를 보려고 그러더라도 과거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를 봐도 벌써 합격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결국은 술판과 도박판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세상. 또 그러면 신분이 높은 것들은 열심히 공부하느냐?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갖다가 안 해도 합격은 정해져 있는데, 관리가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그 힘들게 공부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술판과 도박판에 빠져드는 겁니다.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 그 희망이 없는 세상에 절망하고 결국 술 권하는 사회가 된 거죠. 술을 마시지 않고는,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정의사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옳은 것을 지키면 이익을 얻고 그른 것을 쫓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정의로운 사회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냐, 저 사람은 옳은 행동을 했느냐, 그런 행동을 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판단을 하는 게 이제 그 법령과 형벌 이런 것을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옳은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거,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공정하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개인 사정이 이렇게 개입되지 않아야만 정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 공정함이 그 사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제 그 판사나 그다음에 검사가 저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를 판단을 하는데, 어떤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 같은 지방 사람이다, 또 같은 집안 사람이다, 뭐 이렇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사법적 농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서양의 디케의 그 여신상은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눈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러니까 이 눈을 가렸다는 것은 편견에 구애받지 않는다. 즉, 저 사람의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나와의 그런 것에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렸는데, 우리는 그 정의 여신상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을 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라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은 이러한 그 판사나 검사만이, 또 정치가만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정의로운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었다면 우리 시민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지금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정의로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 예를 아까 왜 그 한복련 그 사건에 대해서도 봤지만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모갑이라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김태명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한복련은 그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이죠, 일종의 사람들이 다 한복련에게 그 누명을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죄를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런 그 이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투표를 이렇게 이제 올해 그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후보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울을 가지고.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투표를 해줘야 된다, 한 사람을. 그거를 갖다가 사심, 즉, 공정하지 못하고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또 같은 뭐 당이라든가 당파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다.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그 정의로운 세상은 그런 정치가라든가 그 다음에 판사나 검사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